우리 1241년 유럽 최강의 기사단이 딱 3시간 만에 사라졌다. 상대는 철갑 기사도 중장 기병도 아닌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몽골 기병. 기사들은 돌격했고 몽골군은 도망쳤다. 하지만 그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41년 4월 9일 폴란드의 레그니차 평원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쪽은 유럽 최강의 기사단, 중무장한 철갑 기사들이죠. 다른 한쪽은 몽골 기마군단,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유목민들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당연히 기사단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사단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쪽에서 온 폭풍 이야기는 1237년부터 시작됩니다. 칭기스칸의 손자 바투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러시아 초원을 가로질러 서진을 시작했죠. 병력은 약 15만 명, 목표는 유럽 정복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몽골이라는 존재를 거의 몰랐습니다. 동쪽 어디선가 온다는 소문만 들렸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237년부터 1240년까지 몽골군은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짓밟았습니다. 랴르잔, 모스크바, 키세프 모두 불타고 무너졌죠. 특히 키예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동유럽 최대 도시가 단 5일 만에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1240년 겨울 러시아를 장악한 바투칸은 다음 목표를 정합니다. 서쪽입니다. 1242년 봄 몽골군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북쪽 부대는 폴란드로, 남쪽 부대는 헝가리로 향했죠. 왜 두 갈래였을까요? 폴란드를 먼저 치면서 유럽의 지원군을 차단하고 본대는 헝가리에서 결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북쪽 부대를 이끈 건 바이다르와 카단. 병력은 약 2만 명이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3월 몽골군이 폴란드에 진입합니다. 첫 목표는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였죠. 폴란드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습니다. 몽골군의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크라쿠프는 3월 24일 하루 만에 함락됐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몽골군이 온다. 유럽의 마지막 희망. 폴란드 공작 헬리크 2세는 긴급히 병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군만으론 부족했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응답한 건 세 집단이었습니다. 독일의 튜튼 기사단, 당시 유럽 최정예 전사들이었죠. 성당 기사단, 예루살렘을 지키던 템플 기사단의 폴란드 지부였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아에서 온 기사들까지. 이렇게 모인 연합군은 약 2만 5천 명, 그중 핵심은 약 2천 명의 중무장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 한 명이 입은 갑옷만 무게가 30kg이 넘었습니다. 말에 입히는 갑옷까지 합치면 총 무게가 100kg을 넘었죠. 이 철갑 기사들이 돌격하면 어떤 적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당시 유럽의 상식이었습니다. 헬리크 2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레그니차 평원에서 몽골군을 맞이하기로 결정해 1241년 4월 9일 운명의 날 아침 안개가 걷히자 양쪽 군대가 서로를 마주봅니다. 한쪽은 반짝이는 갑옷의 기사단, 다른 쪽은 가벼운 가죽 갑옷의 몽골 기마병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기사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크기도 크고 갑옷도 두껍고 말도 컸으니까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기사단 연합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헬리크 2세의 명령에 따라 중기병들이 전면에 배치됐죠. 그런데 몽골군은 이상하게도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적이 도망친다. 기사단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말에 박차를 가했죠. 철갑 기사 2천 명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죠. 몽골군은 계속 후퇴만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가끔 뒤돌아서 화살 몇 발 쏘고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기사단은 신이 났습니다. 계속 쫓아라.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 몽골군의 가짜 후퇴 전술.
이건 칭기스칸 시절부터 써먹었던 몽골군의 대표 전술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죠. 소규모 부대로 적을 유인하고 적이 추격하면서 대열이 흐트러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점에서 매복한 본대가 포위한 뒤 사방에서 화살을 퍼붓는 겁니다. 기사단은 이 전술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몽골군을 추격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로요. 말들은 지쳤습니다. 기사들도 지쳤죠. 대열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바이다르가 신호를 보냅니다. 숨어있던 몽골 기마병 15,000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사단은 당황했습니다. 도망치던 적이 갑자기 수십 배로 불어났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포위당했다는 거였죠. 일방적인 학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이었죠. 몽골 기마병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한 명당 360발의 화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사들의 갑옷은 두꺼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틈이 있다는 거죠. 목, 겨드랑이, 무릎 뒤 이런 곳은 보호가 약했습니다. 몽골군은 정확히 그 틈을 노렸습니다. 말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갑옷을 입어도 배와 다리가 취약했거든요. 기사들이 반격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돌격하려고 하면 몽골군은 재빨리 거리를 벌렸고 멈춰서면 또 화살이 날아왔죠. 비겁하다! 정정당당히 싸워라! 기사들이 외쳤지만 몽골군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지 명예 따위는 관심 없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몽골군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특수한 화약 무기에서 짙은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기사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더 악랄한 건 심리전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폴란드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망쳐라! 우리가 졌다! 헬리크 공이 죽었다! 몽골군이 잡아둔 폴란드 포로들을 강제로 외치게 한 겁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정말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기사단 연합군의 진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헬리크 2세의 최후, 헬리크 2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측근 기사들과 함께 몽골군을 돌파하려 했죠. 하지만 몽골군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이 그와 그의 말을 꿰뚫었습니다. 말이 쓰러졌고 헬리크도 땅에 떨어졌죠. 몽골 기마병들이 순식간에 둘러쌌습니다. 헬리크는 일어나려 했지만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칼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폴란드 공작 헬리크 2세 전사. 몽골군은 그의 목을 잘라 창에 꿰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돌며 보여줬죠. 너희 지휘관은 죽었다. 이걸 본 남은 기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전투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기사단 연합군 25,000명 중 거의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도망쳤습니다. 특히 중기병 2,000명은 거의 전멸했죠. 몽골군의 피해는? 추정치는 고작 수백 명입니다. 20배가 넘는 피해 비율이었죠. 몽골군은 승리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전사한 유럽 기사들의 오른쪽 귀를 잘라 자루에 담았는데 자루가 9개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최소 수천 명이 죽었다는 증거였죠. 왜 기사단은 패배했을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유럽 최강의 기사단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술의 차이였습니다. 유럽 기사단은 돌격 전술만 알았습니다. 무거운 기병이 일렬로 돌진해서 적을 짓밟는 거죠. 이 전술은 유럽에서 200년 넘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달랐습니다. 후퇴, 포위, 유인, 매복 10가지가 넘는 전술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썼죠. 기사단은 하나의 전술밖에 없었고 몽골군은 10가지 전술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는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기사의 주 무기는 창과 검, 근접 무기죠. 적과 부딪혀야 효과가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주 무기는 복합궁이었습니다. 사거리가 200~300m였고 관통력도 강했죠. 기사의 갑옷 틈을 노리면 충분히 뚫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몽골 기마병은 말을 타면서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기사들은 평생 연습해도 못하는 기술이었죠. 세 번째는 기동력의 차이였습니다. 기사와 그의 말이 입은 갑옷 무게는 약 100kg, 몽골 기마병과 말의 장비 무게는 약 30kg,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몽골 말은 작았지만 지구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루에 80km도 이동할 수 있었어요. 유럽의 군마는 컸지만 무거운 갑옷을 입으면 금방 지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몽골군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원하는 위치에서 싸웠지만 기사단은 느리게 움직이며 적이 원하는 곳에서 싸워야 했던 거죠. 네 번째는 훈련과 경험이었습니다. 몽골 전사는 어릴 때부터 말 타고 활 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0살만 돼도 100m밖에 토끼를 맞출 수 있었죠. 게다가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칭기스칸부터 시작해서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50년간 계속 전쟁을 했던 군대였거든요. 반면 유럽 기사들은 훈련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영지를 관리하는 귀족이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몽골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다섯 번째는 지휘체계였습니다. 몽골군은 십진법 지휘체계를 썼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 1만 명 단위로 조직됐죠. 명령 전달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기사단은 각 기사가 자기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통합된 지휘체계가 약했죠. 연합군이라 더 심했고요. 레그니차 이후에 유럽 레그니차 전투 이틀 후 보헤미아에서 온 바칠라프 1세의 본대 5만 명이 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맹군은 전멸했고 몽골군은 이미 남쪽으로 이동한 뒤였죠. 몽골군의 목표는 애초에 폴란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헝가리였죠.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1일 헝가리의 모히 평원에서 또 다른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헝가리군 6만 명이 몽골군 5만 명에게 완패했죠.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교황도 십자군 소집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1242년 봄 몽골군이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몽골 대칸 우구데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투칸은 후계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유럽은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우구데이가 1년만 더 살았다면 몽골군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쳐들어갔을 겁니다. 역사가 남긴 교훈. 레그니차 전투는 중세 유럽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최강이다라는 자만심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이 전투 이후 유럽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병 전술이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돌격만이 아니라 기동성과 유연성을 중시하게 됐죠. 원거리 무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석궁과 장궁의 중요성이 커졌고요. 보병의 역할도 재평가됐습니다. 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강한 갑옷과 용기만으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전략, 전술, 유연성, 적응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유럽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목민의 삶에서 배운 기동력,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실용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 유럽 기사들은 명예와 전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 평원. 그날 피로 물든 들판은 유럽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너희가 모르는 전쟁 방식이 많다.
기사단의 패배는 단순한 한 번의 전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죠. 중세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